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도서전 디지털북 책캐스트 웹소설 독자는 누구인가. 저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노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제가 알기로는 뭐 매년 이제 성대하게 아주 치러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올해 이제 그 시국이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좀 축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방문을 해보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자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뿌듯함이랄까요?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날씨도 좋고. 저희 오늘 하게 될 행사는요, 디지털북 책캐스트라는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책이라는 것의 어떤 범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현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주목받는 장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독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한 장르가 바로 이 웹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웹소설과 관련해서 과연 이 웹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웹소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떤 가능성들을 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이제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각자 준비하신 내용들을 들어보고, 또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점들, 이런 것들을 질문도 받아보고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이제 한 분씩 차례대로 청해 듣고,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간단한 질문들을 제가 조금 던지고요. 세 분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좀 종합 토론의 형식으로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김준현 선생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웹소설 작가의 길이라는 단행본 책을 내기도 하셨고, 웹소설이라는 장르나 플랫폼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발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해창작학과 재직하고 있는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부 주제는 웹소설 작가, 독자, 그리고 플랫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텐데요. 웹문학을 가르치고 웹문학 작가를 양성하는 아마 학과나 커리큘럼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저희 학교가 사실은 거의 가장 먼저 만든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웹문해창작학과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웹소설 작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든다기보단 양성을 해야겠죠. 양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이 웹소설 시장이나 웹소설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정 관점으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내가 우리 학생들을 작가로 말하자면 의미 있는 유의미한 통계의 수치로 대비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문해창작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건 예전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해창작학과나 웹문해창작학과나 비슷할 거예요. 과연 내가 우리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몇 명을 실제로 작가로 졸업시킬 수 있는가, 혹은 졸업한 다음에 작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인프라에 대해서, 웹소설 인프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전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전망이 밝은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개 화두를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종이문학하고 웹문학은 작가를 유통장에서 실제로 양성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이런 데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종이책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종이책 출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웹문학 전공자하고 웹문학 종사자니까 아마 저한테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라든가 이제는 웹문학의 시대입니다. 라든가.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은
앞으로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종이책의 아우라가 있죠. 아우라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종이책의 그 중요 작가분들은 여전히 존경을 받을 거고요. 웹문학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그런 역할들을 금방금방 가지고 오진 못할 거예요. 아우라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작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책 업계 혹은 유통장이라고 제가 여기서 약간 점잖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나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작가를 길러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은 사실 굳건해요. 굳건하고 물론 뭐 시장이 줄어든다, 뭐 앞으로 뭐 전망이 뭐 그렇게 밝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굳건하다고 보고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치가 있고요. 가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그 항목을 좀 보시면 지금 20세기에 등단해서 활동하시던 작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등단한 지 거의 20년 이상 된 분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명성을 쌓아가지고 온 분들을 제외한 현재 종이책에서의 베스트셀러 작가분들을 꼽아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책을 많이 팔고 있는 종이책 작가들은 사실은 다른 데서 명성을 쌓아왔거나 아니면 예전에 데뷔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2, 3년 전에 내가 종이책 유통장에서 작가로서 길러져서 가령 등단을 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처음 책을 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전업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겠구나. 나는 정말 나름대로 작가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걸 내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많이 약해졌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웹문학 인프라와 종이문학 인프라를 비교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을 길러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령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다른 학교에 있을 때 제가 특강으로 모셨던 국문과 출신 웹소설 작가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국문과 후배가 전업작가 할래요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때려주는 게 선배 일이었다. 너 미쳤니? 이런 거죠. 너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니? 근데 웹소설을 쓰고 나서 아마 이건 인류 최초가 아닐까요? 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면서 전업작가가 됐을 때 그래 해봐.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월 수입을 보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는 이걸로는 도저히 생계가 안 되니까 알바를 뛰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웹문학이 인프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하나의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웹소설 유명 작가들 있잖아요. 유명 작가들 굉장히 뭐 이름을 들면 알만한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분들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만 사실은 수십 명, 수백 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가령 일반적인 어떤 봉급 생활자의 평균 수익을 얻는 사람은 감히 한 1,000명 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웹소설 시장에서는 지금 3년, 4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업 작가를 길러냈느냐라는 것에서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웹소설을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는 많이 듣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시장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인프라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근데 뭐 두 개가 결국 같은 말입니다만 결국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다른 장르보다 높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네 번째 항은 꽤 중요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주 5일 연재, 주 7일 연재가 지금 웹소설의 일반적인 연재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웹소설 작가들이 한 화를 쓰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써가지고 매일 올리면 주 5일 근무 정도로 했을 때 근무 시간을 한 4, 5시간 정도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근무 시간을.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가혹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 7일, 주 5일이 너무 살인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웹소설이 그래도 되는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선배 작가들, 신문 연재하시던 분들이 다 그러고 살았어요. 신문 연재 소설도 주 6회, 주 7회 연재였거든요. 다 거의 웹소설하고 분량도 비슷합니다.
다 그렇게 연재하시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업 작가가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에 4-5시간 정도는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웹소설의 그 연재 주기가 살인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매일 어떻게 연재합니까? 라고 합니다만 사실 매일 연재하는 것은 웹소설뿐만이 아니라 신문 연재 소설, 그러니까 종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오랜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대적인 소설이 신문과 함께 발전했다. 요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연재라는 시스템 자체가 소설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광수의 부정도 신문 연재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들도 다 근대 장편 소설들도 다 신문 연재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거를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문제죠. 근데 어쨌든 그 매체와 사실은 소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신문이나 근대적인 잡지가 소설들의 모양을 이광수나 염상섭처럼 시키는 것처럼 웹소설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웹이라는 매체가 다시 소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문예창작과에서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정말 무슨 운이 좋아야만 내가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웹문학의 그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웹소설 독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기존 대중문학 장르의 독자, 그러니까 도서 대여점, 양판소, 양산형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서 양판소라는 말이 사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유명하다기보다 일반적인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여점을 통해서 유통되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해서 뭐 무협지라던가 판타지라던가 뭐 로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점보다는 대여점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되던 그런 독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독자와 웹소설 독자가 거의 비슷한 사람처럼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3년 전, 3-4년 전에. 결국 대중문학의 독자들이고 장르문학의 독자들이고 웹소설도 결국은 장르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웹소설 시장이 폭발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폭발하기 이전에 4-5년 전에 그 인구 구성하고 지금 인구 구성하고 같을 거라고 보면 조금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많이 새로운 그 부류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웹소설로 처음 문학을 접한 독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린 독자분들은 그렇죠. 웹소설이 그냥 처음 자기의 소설의 원체험인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가 일부러 좀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들을 많이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순문학, 본격문학의 독자, 그다음에 기존 순문학, 본격문학의 작가 이분들의 유입되는 속도는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종이책 작가였다가 사실은 저희 웹문예 창작학과 학생분들 중에서도 이미 등단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미 등단하셔서 뭐 수필로 등단하시고 뭐 소설로 등단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다시 웹문학을 하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런 독자나 작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웹소설의 작가들 자신도 독자가 된다. 요거는 제가 설명 없이는 조금 불친절하게 써놓긴 했는데 PPT라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굉장히 교집합이 크다. 요것도 웹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웹소설 독자들의 대부분은 작가 지망생이다. 물론 그게 뭐 통계로 조사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1번 그러니까 기존 대중문학의 장르 소설의 독자들, 요 사람들만 웹소설의 독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웹소설의 독자는 굉장히 다양하고 결국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웹소설이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 전제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독자와 일반 문학 독자의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은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엔 꽤 커요. 꽤 큰데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문학을 쓰던 분들이 웹문학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일반 문학을 나는 독자였다가 어떻게 하면 뭡니까 외국문학 아니죠 웹소설 외국문학이 아니라 웹소설에 한번 독자가 될 것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집합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2021년 현재 그 크기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은 지금까지 웹소설 논의에서 조금 과소평가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웹소설은 특별한 것이고 웹소설의 독자도 일반문의 독자들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웹소설과 소설 사이의 어떤 구별을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의 잠재적 독자 작가들이 있는데 웹툰 스토리 작가나 드라마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뭐 잠재적이라고 썼습니다만 사실 지금 많이 가시화됐습니다. 이분들이 왜 들어오냐면요. 이분들이 제 특강을 많이 들어요. 제가 외부 특강을 하다 보면 현직 시나리오 작가 꽤 유명한 드라마 작가분이셨어요.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업 끝나고 왜 이걸 들으세요? 물어봤더니 이거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대답은 다음 장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웹소설을 공부를 하고 웹소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종이문학 작가 지망생이나 현직 작가 종사자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좀 돼요. 뭐가 연결이 되냐면 저기죠. 종이책이 작가를 양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미약해졌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이 추세는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재취업 부업 시장을 두드리는 평생학습자, 성인학습자. 제가 있는 학교가 사실 성인학습자가 많죠. 성인학습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교육계에서는 그냥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니라 뭐 30살, 40살 먹어가지고 다시 대학 들어오는 분들을 성인학습자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냥 대학생들도 성인인데 좀 이상한 명칭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인학습자분들 이분들이 지금 그 직업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면 그걸 살려서 웹문학 한번 써보세요라고 용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도전하고 계세요. 한번 나는 부업으로 한번 해볼게요라고 한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망생인데 여기에서 아까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할게요. OSMU가 있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는데 유명해서 제가 안 썼습니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뭐 웹툰 가지고 원작 가지고 이제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웹툰에서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는 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루트가 됐어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웹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웹툰이 사실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흑백 만화고 굉장히 명랑 만화 그림체로 좀 빠르게 그리는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칼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아주 제작비가 길고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제작 기간이 긴 이런 장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면 망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웹툰 원작을 가지고 온다. 근데 웹툰도 이제는 어때요? 망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비용 장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툰 이전 단계, 그러니까 내가 원천 스토리를 하나 생각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웹툰으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가 역할을 하겠어요? 웹소설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시나리오로 완성하면 위험성이 크다.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라고 써놨는데 제작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웹소설로 발표하는 겁니다. 웹소설로 발표하고서 오히려 웹소설 재밌는데 이거 가지고 영화로 드라마로 만듭시다라고 컨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라마 작가분들이 지금 웹소설 특강을 듣고 있는 이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웹소설과 작가의 과정을 보면 웹소설은 어쨌든 그래도 아주 굳건한 1인 컨텐츠입니다. 뭐 그 합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가공돼서 완성될 수 있는 장르고요. 근데 이 장르적인 양식이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웹소설 작가에 유입되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충성심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웹소설의 양식이 있는데요. 이 웹소설의 양식은 가령 뭐 주인공 중심이다, 뭐 고구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이다 패스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런 그 웹소설의 문법, 컨벤션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컨벤션 문법, 그냥 장르 문법이라고 할게요. 장르 문법은 공신력 있는 발화 주체, 즉 작가나 비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웹소설에서는 아직까지 비평가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평가가 있죠. 비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와 계시고 그런데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단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평단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웹소설의 문법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작가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비평가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하느냐? 독자가 해요. 웹소설 독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평가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비평 중에서도 여러분들 선도 비평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도 비평이라는 거는 작품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소설은 이래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선언하는 비평을 선도 비평이라고 하는데 선도 비평 역할을 누가 하냐면 독자들이 했어요. 자, 근데 이 신규 작가나 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웹소설이 다양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신규 작가나 독자는 컨벤션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가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웹소설에서 기존에 와 있던 어떤 발언권을 획득하고 있는 독자들이 웹소설은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독자들이 꼭 그래야 되나? 그렇죠? 뭐 사이다 패스 그러는데 좀 지겹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정적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웹소설 PD들이 저는 현직 작가기도 해요. 작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사이다 패스 댓글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2, 3년 만에 제 피부에 굉장히 좀 다르게 와닿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이다 패스를 요구하는 댓글이 달리면 따르세요. 혹은 그런 댓글이 안 달리도록 노력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작품이 산으로 가니까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웹소설은 사이다 패스다. 사이다 패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이다의 어떤 요소, 그러니까 통쾌한 요소죠. 통쾌한 요소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웹소설의 컨벤션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와 독자가 균일한 집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신력 있는 작가나 비평가들이 웹소설의 컨벤션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맨 마지막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차원 소통의 커뮤니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사실 웹소설 컨벤션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웹소설은 일반 소설과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라는 식으로 선언되었던 컨벤션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를 본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웹소설 플랫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웹소설 게시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웹소설 작가는 게시판 운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을 근본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 환경 때문에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 극적으로 확대된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계속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굉장히 많은 센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매체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웹소설 플랫폼에서 웹소설은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게이트키핑을 해가지고 너는 소설 써도 돼, 너는 책 내줄게 이거 있잖아요. 책을 종이책 시절에는 출판사가 굉장히 세요. 죄송하지만 책으로 내드리긴 좀 어려워요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 얘기는 작가 입장에서는 데뷔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웹소설에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료 연재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웹소설 플랫폼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유동적인 어떤 그런 담론의 차원을 보일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작가를 양성시킬 수 있다가 첫 번째 인프라고요. 두 번째 인프라는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내가 어떤 그 주체로서 계속 논의를 그게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의 변화는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차 플랫폼이 있고 업계에서는 2차 플랫폼이 있어요. 1차 플랫폼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커뮤니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피아나 조아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작가가 게시판 운영자의 성격을 가지고 독자는 저 성격을 가져요. 그 댓글을 달아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작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그게 1차 플랫폼의 장점이에요. 장점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업로드하면 그 다음에 이제 CP 업체, 기획자에 해당하는 CP 업체가 오고 계약을 해가지고 플랫폼한테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획 단계를 그냥 아예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유료 연재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인기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 있죠.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든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처음 기획한다기보다는 일단 올리고 독자들한테 엄청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이 호응을 받아가지고 인기작이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획자나 출판사가 좀 개입이 적은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근데 2차 플랫폼은 뭐냐면요. 왜 2차라고 하냐면 1차 플랫폼에서 연재 시작하고요. 100화 정도 지나면 독점을 깨줘요. 독점을 풀어줘요. 그걸 선독점이라고 그래요. 선독점이라는 개념이 그건데 그러면 이제 100화 이상이면 다른 플랫폼에도 연재할 수 있는데 그때 들어가고 싶어하는 플랫폼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가가 직접 못 올려요.
담당자한테 원고를 보내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작가한테 뭐가 없냐면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게시판 운영권이 없기 때문에 약간 스토어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토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의 장점은 당연히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역동적으로 혹은 좀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인프라를 확대시키는 이런 힘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플랫폼하고 2차 플랫폼이 서로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시장 파일을 키우는 데는 2차 플랫폼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1차 플랫폼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잘 합쳐지면 우리 웹소설의 인프라의 어떤 그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때문에 좀 뒷부분을 좀 빨리 하긴 했는데 결국은 실제로 작가를 길러낼 수 있는가라는 인프라, 그다음에 작가와 독자가 건강하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장르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 해드리면 지금 웹소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장르가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웹소설은 이래야만 한다 해서 이것도 웹소설이고 저것도 웹소설이다라는 식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소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웹소설의 문법이 어떤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어떤 문법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요것까지 공부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웹소설 문학장 전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의 어떤 변화의 흐름까지 두루두루 잘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뭐 웹소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또 웹소설에는 아직은 정보가 좀 부족하셨던 분들도 아마 도움이 좀 되시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발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뭐 그 플로어나 아니면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들어오는 질문들은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같이 받아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지금 이제 일종의 뭐 교수자이시기도 하시니까 이 웹소설이라는 장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주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직업으로서의 작가. 그러니까 애초에 뭐 흔히 순문학, 문단문학에서는 사실 전업 작가로 생활할 수 있는 분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데 이제 웹소설은 아까 그런 예시도 드셨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너도 한번 해봐라고 추천도 할 수 있는 어떤 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게 잡으면 아직 5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웹소설이라는 시장이 형성되고 이렇게 진행된 지가. 근데 이제 직업으로서의 작가 혹은 전업 작가를 상정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가능성이나 긍정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걸 만약에 직업적으로 내가 웹소설 작가로 삶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 2, 30년? 그러니까 정말 직장인이 퇴직하는 정도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기간까지도 고려했을 때 혹시 뭐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지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그렇죠. 네. 지점이겠네요. 예,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21세기 문화나 문화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사이클이 이제 너무 빠르다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웹소설의 어떤 미래 이런 거를 뭐 본다고 해도 사실 2, 30년까지 예견을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웹소설하고 웹문학은 좀 구별을 해요. 웹소설하고 웹소설은 장르 명칭이고요. 웹문학은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는 이메일하고 손편지 구분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시라고 해야 되겠네. 예시를 하는데 가령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 일화를 많이 하는데 90년대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떤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교수한테 이메일 보내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그때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특별하고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편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오히려 편지를 부르기 위해서 손이라는 걸 갖다 붙이죠. 손편지. 사실은 종이문학이라는 명칭도 솔직히 되게 이상한 명칭이에요. 좀
웹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웹문학과 기존 문학을 구별하기 위해서 종이문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어떻게 명칭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문학을 외부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해진 미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책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하면 그 인터넷 출판 환경에 잘 진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책 종사자들 분들도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종이책을 지킬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의 영역을 넓혀서 책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책의 영역이 넓혀져서 문학으로 올 것인가, 웹으로 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웹문학으로서의 어떤 그 미래는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웹소설 장르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장르라는 것은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웹소설 작가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결국 웹문학 작가의 일종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웹소설 작가의 아까 일이라는 그 제 저서를 좀 소개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웹에서 문학을 하려면 웹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너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가 존재하고 그 목소리들 때문에 너무 많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뭐 종이소설 작가거나 아니면 음악가거나 해도 10년, 20년 동안 내가 계속 사랑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큰 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 아주 거대한 포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10년, 20년 지나도 사랑받는다라고 저 목표를 잡으려면 내 작품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이 20, 30년 동안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변화 과정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내 작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인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웹문학 작가의 숙명이기도 하고 더 빨라진 시대니까요. 더 빨라진 매체고 그리고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예술가들의 또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인 어떤 그 출판 환경의 변화도 웹 중심으로 이제 이동하고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웹소설 특히 웹으로 문학을 접하게 될 때 어떤 장점이나 그 호응도가 이제 접근성이나 휴대성 뭐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뭐 태블릿 같은 기기로 쉽게 이렇게 접속해서 바로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웹이라는 환경은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기에 배터리만 없어도 어떻게 손 쓸 수 없고 만약에 사이트가 폭파됐다. 예를 들어 문피아 같은 사이트가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진짜 수많은 그 정보들은 그거 누가 PDF로 떠났을 리도 만무하고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어서 이 종이책이라는 물성이 갖는 또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소설을 출간하신 분들도 그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되면 단행본화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웹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문학의 어떤 매체나 환경으로서의 중심은 외부로 조금 이동하겠지만 결국에 어떤 그 문학에 남아 있는 어떤 그 최종적인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결국에는 좀 종이 출판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맨 마지막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문학의 모습은 사실은 그 우리가 문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체와 결합된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가령 뭐 종이, 책의 형태 사실은 이렇게 문학이 어떤 주류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이책의 뭐 유통 과정이라던가 종이책의 어떤 제작 과정이라던가 이런 데서 옛날에는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특권층의 어떤 소유물이었고요. 어떨 때는 사치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종이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벽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장식하는데 가장 비싼 물건인 거죠. 예,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종이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뭐 사실은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종이책을 수천 권 단위로 가지고 있고 저도 종이책이 지금 벽지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근본이 아니냐라고 했던 그 대상들 있잖아요. 그 대상들의 연원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오래 안 됐구나. 사실은 선언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렇죠. 사실은 신문 연재 소설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 김동인 같은 분들은 신문 연재 소설은 굉장히 좀 하급이고 내가 1930년대 신문 연재 소설로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그 당시에 김동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어떤 이 문학의 매체 형태는 또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행본보다는 문예지에 가까웠죠. 문예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그게 문학은 종이다. 혹은 문학은 책이 근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사실 항상 그런 거는 그냥 선언되는데 불과하다. 선언되는데 불구하고 그 선언을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하다가 또 아니다. 문학은 이제 매체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라는 걸 선언해서 그게 또 이제 말하자면 많은 지지를 얻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는 문학이 오히려 종이책에 있는 것은 문학의 한 형태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손편지와 이메일을 가지고 손편지가 그래도 편지의 근본이다. 아직은 그런 좀 이데올로기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그렇게 공유를 하진 않을 거예요. 동의를 하진 않기 때문에 문학의 모습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사실은 요즘에 그 사이트가 문피아 예를 드셨는데 문피아 같은 대규모의 사이트가 그 우리 사이트 닫아요라고 하고서 그냥 거기에 있는 아카이브를 일순으로 그 없애기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책도 누군가가 어떤 절대 군주가 태우려고 그러면 다 태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외부로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도 나름대로 다 보호를 받고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그 제도들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완비되고 있는 과정이죠. 항상 제도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죠. 제도가 계속 좋아지는 건 점점 정비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어떤 그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 혹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물론 비틀비틀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논의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내가 문피아나 뭐 네이버에 올렸던 작품이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 종이책에서도 완전히 불가능한 그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질문만 더 드리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현재 출판 문학의 그 상황에서도 보면 사실 외부로 이제 일종의 발표나 연재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소위 이제 문단 문학의 작가들이 뭐 블로그를 통해서 뭐 소설을 연재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시도들을 종종 했었는데 그게 뭐 사실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웹 플랫폼을 새로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작가들이 연재도 하고 작품도 발표하고 하는데 이 가장 웹소설이라는 장르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댓글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소설은 사실 댓글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한 축이고, 근데 이제 지금 출판 문학에서 제공하는 작품 발표의 공간이라는 건 정말 작품이 그냥 발표만 되어 있고, 독자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보는 것은 막아놨단 말이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을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이제 웹소설 장르에서 그 독자나 댓글의 역할 같은 걸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역시나 어떤 빛과 그림자처럼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뭔가 소통되고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의견을 내는 독자들이 일부 독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의견이라는 것이 꼭 작품을 좋은 방향으로만 꼭 이끌고 가진 않기 때문에 여러 어떤 문제도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 댓글은 계속 웹소설이랑 같이 가게 될까요? 그게 사실은 어떤 플랫폼이 나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플랫폼은 댓글 없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웹소설장에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 선발 주자들이 있고 후발 주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웹소설장에서 좀 있는 특징이죠. 그 후발 주자들이 굉장히 몸집이 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가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웹소설은 뭐 예를 들어서
작가한테 게시판 운영권을 줘야 돼요라고 해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 되면 뭐 우리는 그런 플랫폼 안 만들래, 우리는 운영권 없는 플랫폼 만들래라고 해도, 물론 뭐 실제로 그런 선언이 있었다, 그런 결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는 작가가 게시판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은 그 이 웹 소설 인프라나 웹 문학 인프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어떤 웹의 어떤 그것도 인프라겠죠. 인프라가 있으면 사실은 기존의 어떤 시장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웹을 통해서 작가들이 독자에게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댓글을 막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만약에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웹소설 연재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기 나오느라고 휴재했어요. 휴재했는데 좀 속이 상한데,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제가 댓글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동시에 댓글에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은 적도 있고요. 그 용기를 얻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앞으로 창작에 굉장히 힌트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독자 입장에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뉴스 컨텐츠를 보실 때 뉴스 컨텐츠만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반드시 뉴스 컨텐츠에 달린 댓글까지 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인터넷 콘텐츠, 인터넷 텍스트를 본다, 웹 텍스트를 본다라는 것은 본글이 아니라 본글과 피드백의 대화를 봅니다. 대화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가 웹 콘텐츠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직은 반만 걸치신 거다. 물론 당연히 거리에 나가면요, 소매치기 당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렇지만 소매치기 당할까 봐 거리를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웹에서의 댓글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죠.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웹의 댓글도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웹에서 내가 뭔가 소통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웹 문학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커뮤니티에 들어간다. 웹은 기본적으로 일방향 매체가 아니고 쌍방향 매체, 다차원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나는 사람 많은 거리에 들어간다. 저 중에서는 강도도 있겠고 저 중에서는 깡패도 있겠지만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만약에 그 기존 문학하는 분들이 웹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용기를 내시라. 그렇다고 거기를 그냥 관리하지 마시라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댓글을 달게 한다면 댓글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치러야 되는 대가고 준비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이 웹소설이라는 장르, 그리고 웹이라는 어떤 공간 매체가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희빈 선생님의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빈 선생님께서는 이제 웹소설의 독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이제 웹소설 작가이기도 하시고 이제 활발하게 웹소설 장르를 비롯해서 장르 비평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여러 가지 또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장르 소설 작가이자 장르 평론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에 관심 가져서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인터넷으로 지금 이거 라이브로 보고 계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저장되어서 이걸 굳이 찾아보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극소수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저희 동료겠죠. 네. 제가 처음 이 주제의 연사로서 이제 초청을 받고서는요, 제목을 듣자마자 사실 생각한 주제는 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주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웹소설 독자는 누구인가? 네.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질문은 사실 웹소설 독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만든 사람한테
던짐으로써 좀 의미가 있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웹소설 독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는가? 네, 여기는 책의 축제 현장이죠. 네, 저는 일단 작가로서 여기에 서 있지만 세상에 독자가 아닌 작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독자로서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있어요? 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네, 저 또한 독자로서 뭐 이 행사만이 아니라 어느 행사를 가든지 간에 네, 자주 참가를 하고 책을 많이 구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 구입하는 건요 대부분이 입문서예요. 이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작가는 언제나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가 없이 글을 쓰는 것은 아무리 망상으로 글을 쓰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뭐 그렇게 입문서 자주 구입하고 열심히 구입하고 뭐 이런 데서 막 책 이제 박스로 사다가 이제 택배로 붙이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외서 같은 것도 이제 번역이 안 된 거 구입해가지고 꽂아놓고 네 뭐 안 되는 언어로 열심히 이제 한 줄 두 줄 읽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고서 던져놓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 적독가 책 호더들의 그런 행태죠. 네, 네 저는 이미 이 책의 독자들로 존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읽어본 수많은 뉴스, 칼럼, SNS 등에서요 말초적 흥미만 추구하고 네, 내용이 없고 작가로서의 정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네, 진정한 책이 아닌 장르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저는요 정말 하찮고 자극적이고 내용도 없고 음란한 도색 소설을 쓴다고 장르 내부에서조차 경호시되는 성인물 작가입니다. 네. 최근에 뭐 저 욕하는 글 봤는데 참 야설을 쓰면서 이런데 얼굴 까고 나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비꼬는 글을 봤어요. 네, 이런 건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저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구분되는 존재일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작년에 홈불 문학상 토론회에 초청되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홈불은 어떤 양식의 소설인가요? 네, 신문 영재 소설이죠. 그리고 웹소설은 제일 크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나요? 네, 연재 소설이죠. 인터넷 연재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웹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네. 마찬가지로 웹소설 독자는 그냥 어디에서 갑자기 태어난 신인류 같은 건 아닙니다. 그냥 늘 우리 옆에 있었던 대중이에요. 네. 연재 소설이라는 형식은 이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문이 등장한 이래 그냥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뭐 로맨스나 판타지 장르 같은 거 지금 웹소설에서 제일 대두되는 장르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수입된 장르입니다. 네. 외국의 소설만이 아니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장르들을 우리는 계속 흡수해 왔어요. 로맨스의 경우에 할리퀸이 해적판으로 수입이 된 게 1980년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이 써낸 로맨스 소설이 출간이 된 게 90년대 말입니다. 한국인이 쓴 로맨스 소설이 90년대 말에 출간이 됐다는 건요. 그게 처음으로 한국에서 쓰여진 로맨스 소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1993년에 PC통신에서 연재되어서 출간된 퇴마록이 존재합니다. 네. 그때 연재한 소설이 퇴마록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좀 가정 환경 때문에 PC통신을 되게 일찍 해본 편에 속하는데 제가 그때 읽었던 고양이 여인숙이라는 호러 소설이 아직도 자꾸 기억에 나요. 네, 굉장히 고아한 소설이고 사실은 청소년이 보기에 좋지 않은 소설이었습니다. 네, 퇴마록은 당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저도 참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인터넷을 통한 대중소설에 대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그냥 뭐 문학성이 없다, 자극만 찾는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보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에서 찾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잘하고 있을 때요. 동시에 문학계는 언제나 돈이 없고 독자가 없고 사람들은 책을 안 본다고 했고 그래서 출판계는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작가는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 번다 이런 게 신문 기사로 나왔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작가가 되면 안 되겠다.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 네, 그러면서 다른 직업의 커리어를 열심히 쌓았습니다. 네. 그런데 퇴마록은 베스트셀러였고 저는 그때 대여점 판타지에서 묵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판타지, 무협, 퓨전의 시대를 연 작품인데 그 작품은 아직까지도 한 출판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네. 연재 소설들이 이렇게 통신 연재 소설들이 출간이 되던 시기가 사실 IMF 1997년하고 겹쳐요. 이때 실업자 이제 추천 그 창업 아이템으로 대여점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서 판타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때를 판타지 붐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독자나 작가들도 아직 많거든요. 근데 이 판타지 붐엔요, 외국 작품 영향이 하나 크게 있다고 추론이 보통 돼요. 슬레이어즈, 일본 작품이에요. 드래곤 매거진이라는 장르 소설 잡지가 일본에서 창간이 됐는데 그때 장편 소설 공모전을 열고 이 작품이 당선이 돼요. 당시 한국에서 이 소설을 언급하던 잡지의 칼럼이 있는데요. 일본 판타지 소설도 그때는 뭐 선악이나 뭐 신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무겁게 가는 게 많았는데 이 소설은 전혀 달랐어요. 주인공이 악당에 가깝고요. 그리고 굉장히 개그물이에요. 네. 그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는 얘기였고요. 사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국에선 애니메이션으로 소개가 됐어요. SBS에서 마법소녀 리나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인기 있게 방영됐습니다. 당시 이거 제가 그 명절에 이제 일가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걸 보려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야 이제 광고 이제 몇십 초에 끝나는데 그때 틀면 돼 이러면서 아주 초단위로 맞춰서 이제 방영을 대기 타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나 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덧붙이자면요. 슬레이어즈가 한국 판타지 장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장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슬레이어즈라는 작품이 방영이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됨으로써 판타지라는 장르를 사람들이 좀 더 향유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실제로 그때 그런 이제 장을 통해서 이제 작가들이나 독자들이 흡수되고 그리고 그런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국 판타지 그거 다 슬레이어즈 같은 거구나. 네. 말씀드렸듯이 방영된 게 97년입니다. 네, 강산이 3번을 바뀌었어서 그동안 장르 자체가 발전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받아들이고서 김유빈이 그랬대라고 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욕을 먹는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 판타지는요 지금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검과 마법의 세계는 확실히 아닙니다. 제가 판타지 독자로서 다른 독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야 이제 한국에서 판타지라고 하는 거는 이름만 판타지고 사실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한국식 대중 오락소설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2010년대예요. 네, 지금 네 2021년 네 이미 1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제 뭐 그래서 기표가 판타지고 기이가 한국식 그냥 오락소설. 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 로맨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기표는 로맨스인데 기이는 사실 그냥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다루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맨스 소설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제 판타지는 기표고 그리고 기이는 한국식 대중 오락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에 아주 옛날의 베이스에 온 가족이 모여서 보던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어요. 네, 온 가족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걸 보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장르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맨스 소설 커뮤니티에 아주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우리 어머니 그 로맨스 소설 보시는데 전자책 이제 서재를 좀 꾸며 드려야겠다. 좀 어르신들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이 뭐냐? 네. 왜 가끔 올라오느냐? 어차피 그분들도 다 알아서 책 사실 줄 압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어차피 부모님들이 굉장히 뭐 권위적이거나 자식이랑 잘 소통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이미 카페에서 로판을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이분은 좀 약간 책 많이 읽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역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한 막장이다. 너는 왜 그런 걸 쓰지 못하냐?
근데 이분은 사실은 좀 근대 소설 취향이에요. 근대 막 클래식 취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아, 나도 그런 거 쓰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싸운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렇게 서로 이제 취향이 다른 것들 열심히 보고 있고요. 로맨스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의 장르로 되게 많이 여겨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그 관계자들은 거기에 이제 중년, 뭐 장년 여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기혼 여성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판타지의 경우에는요 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말인데 예전에는 아재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년, 뭐 아니면 뭐 아재, 뭐 기혼 여성 이거에 대해서 연령층을 어느 걸로 상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0대, 20대한테는요 30살만 돼도 아재고 아줌마예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웹소설의 주요 독자는 사실은 10대일 거예요. 네, 10대 아니면 20대 초 막 이런 식. 네. 근데 인터넷이란 공간이 되게 젊고 어린 사람들의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실제로는요. 작가부터가 이미 중년 이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말에 청소년기 끝물을 판타지 대여점 소설을 보면서 자랐다. 그러면요. 지금 그게 거의 30년 지났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불혹의 나이를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던 판타지 소설, 뭐 무협 이런 거 쓰던 사람들 어디로 사라졌나요? 아, 물론 사라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 여전히 글 쓰고 계세요. 무협 쓰고 계시는 분들 연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다 인터넷에서 연재 열심히 잘만 하고 계세요. 네. 만약 이 말이 굉장히 새롭고 뭔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웹소설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겠죠. 뭐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가끔 저도 편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맞아 그랬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웹소설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화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에 있어요. 돈. 네. 수익이 있기 때문에 웹소설이라는 이름의 장르 소설, 대중 소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요. 이 웹소설의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보여주는 확장성을 읽어야 됩니다. 사업으로서의 확장성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이 웹소설이 누구한테 읽혀지는가. 네. 이게 편당 100원 아이템이에요. 그걸로 작가가 수천, 수억을 벌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웹소설이 스낵컬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스낵컬처라는 말을 본 거는요. 대부분 보도자료에서요. 네. 웹소설은 300편, 500편을 기본으로 해요. 네.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0편 이상은 해야 돼요. 문단에서 이제 200자 원고지 800매부터를 이제 장편으로 일단은 그 기준으로 하죠. 단순 계산하면요. 300편짜리 웹소설은요. 최소 9권짜리 초장편이에요. 네. 문단의 기준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글을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매료될 수 있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자기가 거기 빠져들 수 있는 세계를 원해요. 네. 어떤 편견과 다르게 말이죠. 네. 사실 순문학이라는 게 그렇죠. 독자를 상정하지 않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순문학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지금 계속 문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도권 문학이 독자를 원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문창과에서도요. 각각 다른 이제 문창과를 나온 사람들이 다 통일적으로 하는 얘기가 글은 재밌게 써야 된다고 배웠다. 교수님한테. 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기본적인 거는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웹소설 작가들은요. 독자가 원하는 거, 이제 흥미를 유발하는 걸 분명히 찾아서 그걸로 빌드업을 해요. 네. 물론 거기에서 그냥 흥미 요소만 잔뜩 주고 그냥 끝나는 작품들 분명히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데 굳이 글을 쓰는 사람 같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긍정하던 긍정하지 않던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결국 글에 녹여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빌드업을 하고서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작품들은 사실은 순위권에는 막
순위권 베스트 탑 10 막 이런 데 들어있지 않아요. 막 그 한 20에서 50, 막 100까지 내려가 봐야지 그런 것들이 보통 발견되긴 해요. 근데 이런 좀 보통 마이너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마이너한 작품들도 결국에는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300편, 500편 연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결국에는 모든 대중들이 이걸 원하고 향유하면서 그 생명을 이어주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웹소설의 독자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있을 불특정 다수의 그냥 대중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웹소설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독자하고 대중을 등치시켜서 얘기했어요. 웹소설의 독자. 근데요, 장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고도의 약속의 집합이에요. 왜 등단하는 것도 왜 자유로운 그 뭐지 예술의 영혼이 뭐 자동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다들 암암리 얘기를 하죠. 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냥 로맨스가 사랑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장르로서의 로맨스, 제가 협의의 로맨스라고 부르는 거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로맨스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작가들이 가끔 그런 거 써요. 이제 사랑을 하고선 헤어지고 아니면 사랑으로 인해서 뭐 주인공이 죽는다거나 네 그러고서 이제 죽을 수죠. 그리고서는 생각해요. 아니 이것도 사랑인데 왜 안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장르로서의 로맨스는 그게 아니죠. 이게 뭐 로맨스라는 말이 뭐 본디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가리킨다 뭐 이런 건 차지하고서라도 장르 로맨스 소설에서는요 규칙이 확실하죠. 네, 기본적으로 이성애여야 됩니다. 동성애 취급 안 합니다. 네, 남남 간의 사랑을 다루는 비엘이나 뭐 여여 간의 사랑을 다루는 뭐 백합, GL 이런 거 분명히 로맨스예요. 근데 장르 로맨스로서는 언급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굉장히 저는 성별 분업적이고 되게 정상성에 집착하고 뭐 사회적 규칙에 너무 충실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정말 아주 이데올로기적이죠. 네. 장르 내부의 독자들도요. 이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로맨스는 보수적이다. 이렇게만 그냥 얘기해요. 판타지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 면이 있죠. 이제 게임 시스템이 소설하고 접목이 되는데 이 게임 시스템들이 지금은 안 팔리는 게임 장르인 MMORPG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험을 쌓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디테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장르에서 말하는 대중성이라는 게 장르 내부에서의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서도 되게 좀 오해를 많이 해요. 비장르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취향. 조금 더 이제 그 다른 업계의 말을 빌려오면 먹을 취향까지도 직격하는 먹을픽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판타지는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 장르를 습득하고 있죠. 왜 그 뭐였지? 킹덤이라던가 뭐 더킹 투아츠 이런 거 보면서 야 왜 조선 시대에 좀비가 왜 나오냐? 좀비 같은 게 현존할 수가 없지. 그리고 왜 현대 한국에 왜 왕정제가 있어? 민주주의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냥 거기에 그 작품은 그런 설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소설도 이제 뭐 장르 소설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그런 설정을 갖고 있구나. 뭐, 하지만 나는 영어식 이름 너무 못 알아먹겠고 짜증나서 안 볼래. 네, 이러는 사람들 실제로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자가 만들어온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것들을 분리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 대중성이 혼동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르 역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쌓아놓은 그런 규칙이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한 그런 규칙이 진입 장벽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구분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로 들어갈게요. 웹소설이 저질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보고 들었어요. 네, 책으로 소설로 인정할 수 없다. 역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저는 그분들이 웹소설을 보긴 하셨는지 좀 궁금할 때가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SF 작가 시어도어 스터전이 남긴 말 중 유명한 말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90%는 쓰레기다. 네.
지금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떠받드는 작품들 저는 클래식이라고 구분하거든요. 그 작품들은요, 그냥 그 시대에서 살아남은 10%예요. 당연히 좋아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외국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검증이 된 작품을 당연히 수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웹소설을 비방하면서 그 상대적인 장르를 언급하는 그 장르라고 해서 모든 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도 90% 쓰레기와 10%의 살아남는 작품들이 존재하고 웹소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소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시를 판단하거나 뭐 에세이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같은 소설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기준의 잣대가 다른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용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용감한 분들이 열심히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예를 들면은 근대 소설을 가지고서는 비교하는 걸 봤는데 근대 소설의 그때 시대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때의 미학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른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얘기가 당연히 안 됩니다. 네, 뭐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꼭 바깥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장르 내부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을 일단 그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일은 정말 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이 욕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작품들 없는 거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지금 이곳에도 90%의 쓰레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책의 축제 현장에서도. 네. 그리고요, 그 중에서 당신을 구원할 1%의 작품이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여러분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한 그 안진아 교수님의 어느 날 로맨스 판타지를 읽기 시작했다의 일부분을 좀 읽으려고 해요. 네. 읽겠습니다. 당시 나는 무료 웹소설 연재 앱에서 한 연재 소설을 읽고 있었다. 내용은 귀족 가문의 막내딸인 주인공이 부모님과 오빠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날 작가가 더 이상 소설을 쓸 수 없다고 선언했다. 작가는 청소년이었고 자신의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가정의 불화를 견디기 위해 주인공이 가족에게 무조건 사랑받는 소설을 썼지만 결국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고 자신은 전학을 가야 해서 연재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했다. 공지에 우수한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이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따뜻한 말로 작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처음 내가 느낀 것은 당혹감이었다. 내가 읽고 있었던 것은 상처 입은 청소년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힘겹게 만들어낸 가공의 세계였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독자들이 그 소설을 읽는 행위를 통해 위안을 받고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아주 개인적이고 섬세한 것을 함부로 엿보고 재단한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웹소설은 대중에 의해서 쓰여지고 대중에 의해 읽혀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글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메시지를 담는 법에 있어서도 거칠고 많이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주의, 선민의식으로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읽는 것이라는 건요, 분명히 자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매우 인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읽는 것을 통해서 연습하고 더 많은 지식에 닿습니다. 소설이라는 도구는 이런 읽음을 좀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글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야만 이것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 됩니다. 많은 대문호들이 그렇게 했듯이요. 감사합니다. 네, 김희윤 선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웹소설의 독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숨어있는 함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독자들, 뭐 갑자기 나타난 장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짚어주시면서 위계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뭐 우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각자가 그냥 원하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읽고 즐기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간단한 질문 하나 정도만 드리고 이제 그 마지막 발표가 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이 떠올랐는데 하나만 딱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각자의 장르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무지가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준현 선생님이 교집합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뭐 일반 문학, 뭐 장르 문학, 웹소설 이런 것들을 같이 읽고 뭐 쓰고 보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이제 서로의 장르에 이제 굉장히 매니악하게 심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어떤 너무 위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로의 경계를 좀 존중하고 좀 넘지 않으면서 각자의 영역을 조금 더 이제 뭔가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타 장르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이 조금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 두 개가 그렇게 딱 나눠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사실 그냥 싸우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싸우자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 이해가 분명히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문단에 대해서도 사실 편견에 찌든 말로 하자면은 정말 많은 찌든 말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 나오는 작품이 그런가? 라고 할 적에 아니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안 그래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작품 얘기하셨는데 뭐 일의 기쁨과 슬픔 뭐 그런 거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다 보고 홈페이지 다운되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피드백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죠. 네. 지금 현재 사실 그 문단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들도 그 사람들도 장르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거는 뭐 위저드 베이커리 이런 거였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나오는 작품들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린 시절에 다 그렇게 그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 다들 봤고 그냥 그때 유행하던 소설 봤고 다 그런 것들이 묻어 나와요 저절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거를 융화를 하던 말던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편견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 그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국 소설 분야에 그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압도적인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초엽 작가의 신작 지구 끝에 온실 그리고 그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그리고 정유정 작가의 완전한 행복 이런 작품들이었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사실 기존의 문단 문학 혹은 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사실 최은영 작가의 작품 하나 정도고 뭐 이미애 작가 소설은 뭐 판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초엽 작가 SF고 정유정 작가 소설은 뭐 스릴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장르들을 독자들이 이제 각자 원해서 찾아 읽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마치 무슨 순문학이나 문단 문학이 정말 본격 문학이고 나머지 문학들은 이제 비주류 혹은 본격적이지 않은 문학이다라고 나누는 건 이제 사실은 좀 뭐 이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이제 그런 인식을 아직도 노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논의는 이제 넘어서 이제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의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제가 그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발표자 그 정문희 작가님이 계신데 제 정문희 작가님을 발표를 영상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문희 작가님은 제 웹소설 작가이기도 하시고 또 작년에 이제 신춘문예로 소위 문단문학에 등단을 하시기도 한 작가여서 양쪽에 이제 창작의 어떤 경계를 걸치고 계신 분인데 한 10분 조금 넘게 이제 그 발표 영상을 준비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거 저희가 같이 한번 보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한번 네. 안녕하세요. 웹소설 써서 먹고 삽니다를 쓴 정문입니다.
저는 6년차 웹소설 전업작가이기도 하고요. 2020년도에 등단한 신인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웹소설도 쓰고 등단문학도 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도대체 웹소설 독자와 출판문학 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달라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럼 그 차이점부터 알아봐야겠죠? 웹소설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라는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투자도 전투적으로 하고 서로 인수합병하고 해외 플랫폼을 합병하기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 장르입니다. 반면에 출판 문학 쪽은 요즘 책 읽는 사람들 너무 없다. 요즘 누가 책을 사 읽니? 몇 년째 출판 시장의 위기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안타깝지만 제 주위에도 등단한 문우들이 많은데요. 직업을 따로 갖고 자기 시간을 빼서 문학에 전념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문학에 전념하는 거, 거의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인세로 먹고 사는 작가는 정말 많지 않다는 거죠. 어렵게 작품집을 내게 된더라도 중세 찍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중세를 찍는다고 해도 인세가 작가가 들인 공력과 시간과 에너지에 비하면 턱없이 아쉬운 금액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품 너무 적죠. 반면에 웹소설은 고등학생 작가가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하고 매년 세무사를 끼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처리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인세를 받는 전업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웹소설이 돈이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웹소설을 시작한 지 한 2년 차에 바로 전업작가가 됐거든요. 인세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작품을 쓰는 것보다 그냥 글만 쓰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익이 매달 들어오기도 하고요. 물론 매달 편차는 있지만요. 웹소설 작가 중에는 심지어 수십억, 수백억대 인세를 거두는 탑티어 작가들도 있습니다. 웹툰, 영화, 그렇게 2차 저작물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웹소설이 독자들이 더 많고 지갑을 더 자주 연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독자층이 다양합니다. 웹소설을 20대 나이가 비교적 어린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시나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2020년 웹소설 이용조사 그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10대보다 20대 독자가 훨씬 많았고요. 20대 독자, 30대 독자, 40대 독자가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50대 독자도 많고요. 여성과 남성이 크게 나뉘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매출 규모를 보면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같은 여성향 웹소설 장르보다 판타지 무협 같은 남성향 웹소설 장르가 비교적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 문학 쪽에서는 제가 어떤 자료를 봤냐면 교보문고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는지 그런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년간의 한국 책 시장 변화를 보면 키워드를 여성 독자, 40대 구매력, 인문학 열풍, 특정 작가에 대한 팬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의 도서 구입 비율이 6대4 혹은 그 이상 나오기도 하는데요. 베스트셀러는 여성이 만든다고 할 정도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들을 보면 여성 독자를 주 타깃으로 한 작품이 많이 출간되었고 많이 팔렸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10년 전 최대 독자층이었던 20대 여성의 독자 수가 좀 줄었다는 거고요. 20대가 점점 책을 안 읽는다는 자료들이 좀 찾아볼수록 나오는 것 같아서 작가 입장으로서 되게 좀 씁쓸하고 아쉽고 그랬습니다. 40대 여성들이 책을 많이 사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10년 전 도서 구입을 가장 많이 했던 계층이었던 20, 30대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분들의 구매력이 꾸준히 이어진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웹소설은 독자가 그렇게 고르고 남녀 비율도 크게 차이가 없고 각 세대별로 탄탄하게 독자층이 자리 잡았는데 왜 출판 시장은 그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접근성과 휴대성 문제인 것 같아요. 책은 지금도 이북이나 그렇게 해서 휴대폰으로 많이 보지만 그래도 종이책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웹소설은 90에서 95%가 휴대폰, 태블릿 PC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언제나 웹소설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요. 한 권을 사는 게 아니라 편당 100원에서 200원짜리 작품도 있지만 편당 100원 정도를 결제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거예요. 내가 보다가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죠. 그 작가에 대한 팬덤, 충성 독자들도 물론 있지만 신작이 재미없을 경우 완전히 전작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작이 잘 팔렸다고 무조건 신작도 잘 팔리는 그런 거는 웹소설 시장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종이책, 출판 문학을 읽는 독자들과 웹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독서의 목적 자체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웹소설을 정말 많이 읽는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웹소설을 결제하는 친구고 종이책도 많이 사고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다른 책보다 웹소설만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다른 책들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 새로 산 책 안 읽고 웹소설만 결제하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이 바쁘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책을 읽으려고 해도 큰맘 먹고 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웹소설은 보다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한 편 보는데 시간도 별로 안 들고 그러다 재밌으면 계속 보는데 돈이 100원, 200원은 싸지만 이게 한 권을 다 읽으려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그 정도는 필요하니까 결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100원, 200원이 10,000원, 20,000원 되면서 쌓여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렇게 웹소설을 결제하는 헤비 유저가 된 거죠. 그리고 웹소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웹소설을 읽는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12시.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그럴 때 몰려있어요.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친 몸을 누인 후 릴렉스하고 싶을 때, 그냥 잠자기 전에 간단히 시간 때우고 싶을 때, 그럴 때 웹소설을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골치 아픈 얘기는 사실 웹소설 쪽에서는 잘 통하지 않아요. 철학 얘기, 역사 얘기, 심지어 스릴러까지도 웹소설 장르에서는 현재로선 마이너 취급을 받습니다. 독자들은 즉각적으로 익숙하고 자신이 즐기는 장르를 고르고 쉽게 카타르시스를 얻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나 플랫폼에서도 그런 작품을 작가한테 요구하고 작가들도 그런 작품을 쓰지 않으면 내 작품이 마이너가 되고 잘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런 걸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 웹소설이 아닌 작품을 읽을 때 일단 서점을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한 권을 사게 돼도 10,000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쉽사리 막 10권씩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도 보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다 읽은 책 처리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한 권을 살 때 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읽는 편인데 잠깐 짬을 내서 한두 편 읽거나 한두 페이지 읽거나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집중력이 깨져서 아예 책을 읽을 시간을 따로 빼서 독서에 몰입하곤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잘 쓰지? 공감도 얻고 울림도 있고 그런 작품을 선호하게 돼요. 반면에 웹소설을 읽을 땐 그냥 재밌게 해주는 거, 나를 재밌게 해주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스토리를 계속 보여주는 거, 그런 작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웹소설 지망생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웹소설의 경쟁자는 출판 문학이 아니라 유튜브나 웹툰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시각적인 자극에 익숙하고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웹소설은 표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이버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파를 추가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도록 시장도 변화하고 있어요. 웹소설 표지는 좀 옛날부터 중요했지만 물론 웹소설도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웹소설의 안타까운 점은 독자들이 원하는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작가들이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작품을 쓰길 원하고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트렌드를 쫓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애초에 유입부터 첫 런칭했을 때 들어오는 독자 수부터 완전 차이가 갈려버려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트렌드 위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발표되기도 어렵고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공모전이나 아니면 출판사 투고에서도 그런 작품은 좀 고배를 마시기가 쉽거든요. 인기 소재가 몰리다 보니까 독자들도 신작이 런칭되면 또 이 소재야? 또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해서 약간 좀 피로도를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작가들도 이거 쓰고 싶지 않은데 좀 새로운 걸 쓰고 싶은데 또 키워드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자괴감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똑같은 것만 반복하고 시장 전체가 좀 정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 때도 있죠. 직접 웹소설도 쓰고 문단문학도 쓰고 웹소설도 읽고 출판문학도 읽는 제 입장에서는 독자들이 점점 갈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양쪽을 다 읽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웹소설 읽는 분들은 웹소설만 읽고 출판문학 읽는 분들은 출판문학만 읽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쪽 저쪽 다 섭렵하는 독자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장르가 달라진다고 해도 이야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판 문학 작가들도 새로운 독자를 좀 찾아야 되고 웹소설 작가들도 장기적으로 더 다양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익숙해진 매체들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작가들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독자들에게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쓰는 마음은 어느 장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작가들이 좋은 이야기, 좋은 작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정문희 작가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웹소설 사용자 실태조사 저거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웹소설 결제하시는 분들이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한 달 결제액이. 근데 그걸 보면 사실은 저희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독 컨텐츠들 대체로 10,000원 내외잖아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한 권이 10,000원이 보통은 넘기 때문에 이게 참 비교 경쟁이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자유롭게 해주시면 한번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실 거죠 질문. 네, 여기 앞에 네. 마이크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창비랑 카카오페이지랑 같이 해가지고 청소년 영 어덜트 소설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공모전을. 그래서 그 책이 카카오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었고 창비에서도 책으로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종이 문학과 그리고 웹 문학이 같이 콜라보가 되어서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김진현 선생님께서. 네. 네,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구체적인 뭐랄까요, 지금 뭐 계획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직접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발표 중에서 언급은 됐지만 뭐 설명에 못 드린 그 개념 중에 하나 CP 업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연예인으로 치면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과 그 작가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자죠. 중간자인데 플랫폼은 뭐 일종의 어떤 서점, 유통 쪽에 가깝다면 CP는 좀 출판사, 매니지먼트 이쪽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어떤 문창과
저희는 뭐 전통적인 문창과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이런 곳들도 그런 CP 업체나 플랫폼과의 협업을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은 플랫폼들이나 CP 업체들이 많이 바빠서 대학들이 좀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지금 CP 업체나 플랫폼 업체들은 그런 식의 컨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지금 출판사 대표가 있는데 그 친구도 말하자면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업체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문도 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성과도 좋게 나오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 실제로 웹소설 플랫폼과 그 다음에 뭐 이 출판사, 종이책 출판사가 원하는 그런 딱 본인들이 기획했던 그런 결과의 그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뭐 꼭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러브콜을 많이 날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알다시피 그 종이책 출판사들 중에서는 아예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웹 출판도 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라기보다는 어떤 정말 하나의 큰 사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어떤 협업에 대한 뭐랄까요 도전이 이런 전망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희빈 선생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네. 사실 뭐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저희 역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 출판계도 계속 다른 독자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지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대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대중이 장르 내부의 대중이고 그리고 웹소설에는 정말 크게 딱 로맨스랑 판타지 이거 두 개가 딱 분류가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독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이것을 봤을 적에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약간 이제 웹소설에서 소비되는 두 개의 거대 장르가 좀 와해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기존 문단 문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와해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든 안 되든 시도는 계속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플랫폼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늘 봤는데 대부분 그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작품이야. 이거를 띄우면은 분명히 잘 팔릴 거야. 그렇게 해서 띄우잖아요. 안 팔려요.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업계인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을 갖는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팔리는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래서 그거에만 천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계속 시도를 하고 판을 늘리고 더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당장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이제 떨어지는 감 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네. 네, 뭐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일종의 협업 시도들이 더 활발해지고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시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 네, 시간은 좀 이미 넘쳤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 예, 여기 앞에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웹소설 지망생으로서 이 강의를 참여했는데요.
아까 두 분 그리고 세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이 웹소설 장르가 좀 더 커질 것이고 확장될 것이다는데요. 그러면은 미래에도 좀 더 마이너한 장르도 조금 더 수면 위로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항상 소재 찾을 때마다 아까 정문희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키워드 지금 여기서 지금 먹히는 키워드가 아니면은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가 맨날 저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해도 되나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웹소설이랑 어쨌든 출판 문학은 되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후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좀 출판 문학, 웹소설을 띠는 출판 문학 아니면 출판 문학형 성격을 띠는 웹소설 문화도 출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뒤에 거 사실은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뭐 가령 1화부터 뭘 빵 질러야 된다던가, 그렇죠? 뭐 굉장히 주인공 중심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어떤 웹소설의 특이한 특징이라고 했던 것들이 저는 다른 장르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웹소설에서만 있었던 서사적 특징, 사실은 그 전제들이 저는 처음부터 약간 좀 잘못되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웹소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일반적인 서사와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서사에서도 그게 안 하던 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항상 드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웹소설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다. 일반적인 어떤 옛날 전통적인 서사, 뭐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희한한, 가령 주인공이 영웅적인 어떤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반드시 자신의 보상으로 환원받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웹소설의 특이한 특징으로 여겨졌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벌써 정말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령 웹소설의 영웅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그 특혜를 누려야 된다. 이런 문법, 예를 들어서 그런 컨벤션이 있다고 하면 그 컨벤션이 바깥으로 확산되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 도전받는 것도 강해요. 왜 꼭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독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게 될 수도 더 일반화될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국 장르끼리도 소통을 하거든요. 장르끼리도 소통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좀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웹소설에서 아까 저 정문희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릴러, 뭐 추리소설 이런 것들은 마이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웹소설 플랫폼들이 과제로 그런 그 장르들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네이버였을 겁니다. 굉장히 메이저 플랫폼이 아예 추리소설 쪽에 조금 그 슬롯을 좀 많이 배당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선자 슬롯이죠. 당선자 슬롯을 많이 배당한다든가, 그다음에 SF 작품들의, SF가 또 웹소설에서는 아직은 좀 마이너거든요. 또 그런 그 장르들에다가 또 굉장히 좀 많이 좀 푸시를 줘가지고 지금 올해 작년에 웹소설에서 그래서 SF가 여전히 주류가 됐다고 하긴 뭐합니다만 굉장히 늘어났고 나름대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뭐 초 베스트셀러가 되진 않지만, 근데 사실은 웹소설을 아마 준비해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준비해 보시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제가 쓰고 싶은 작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작품은 정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주류적인 어떤 장르하고는 조금 다른데, 실제로 그 작품을 통해서도 뭐 정말 내가 이제 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지라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종이책으로 출판을 했을 때보다는 꽤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걸 유료화만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웹소설에서 마이너한 장르를 쓴다고 그게 그 소설의 사실은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메이저 작품, 그러니까 초대박 작품, 소위 말해서 그 작품이 되기 어렵다는 거지, 사실은 그 종이책에서 출판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령 제 그 예전 작품들이 종이책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작품들이 가져다 주는 인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세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정말 내 작품을, 내가 원하는 작품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속 가지고 그것을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플랫폼의 환경에 따라서 오히려 그 플랫폼이 푸시를 해주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는 그 변수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희민 작가님도 아마 첫 번째 그 마이너한 장르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뭐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이미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중간 문학이라던가 뭐 경계 문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장르적인 문법을 체득한 문단 작가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르가 확장이 되면서 소위 마이너한 작품들이 소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미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기작이 아닐 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런 작품들이 또 이제 언급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또 언급이 돼요. 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작품이 그 문과라도 죄송하지 않은 이 세계로 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이 작품이 뭐냐면요. 한마디 제목부터가 이미 그 알려주고 있죠. 문과는 취업이 안 된다. 문송합니다. 네, 이런 밈이 있죠. 이 작품의 주인공이 아예 일반서 편집자예요. 일반서 편집자가 이 세계로 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번역된 그 언어 그 세계가 예를 들면 문장을 기깔나게 잘 써서 마법 주문을 만들수록 마법의 위력이 강해진다. 뭐 이런 세계관이에요. 네, 이런 거 가지고서 저는 사실 이런 거 가지고서 무쌍을 찍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런 언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역사와 서사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네, 이런 거 다 다루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조아라 같은 데서도요, 뒤져보면요, 좀 뭐 선작 끽해봐야 뭐 45, 뭐 100, 200 있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료조사 많이 한 소설, 진지한 소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하지만 잘 팔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결국에 웹소설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더 생긴다.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장르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소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런 것들을 늘 얘기하지만 작가는 저는 쓰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쓴다고 보거든요. 저도 인기작 한두 개만 그냥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서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얘기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런 식으로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된다. 뭐 저는 작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어쨌든 늘어나면은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쪽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어떤 이야기가 어쨌든 뭐 매력적이고 흥미롭다면 그게 뭐 장르의 관습을 어떻게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를 떠나서 이 웹소설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 플로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끼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웹소설이라는 장르 그리고 문학장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하나의 세션을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책을 사랑하시는 또 웹소설을 사랑하시는 여러 독자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한 번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준현, 김희빈 선생님 그리고 또 영상으로 발표 자료 보내주신 정문희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